자, 수업해보자, 이제. 자, 우리 이제 4.19 혁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이승만의 독재 정치를 배웠어. 발췌견을 통해서 직선제에서, 다시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했지, 그치?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바꾸고, 4.4.5 개헌을 통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자, 그런 걸 통해서 그 이외에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 폐간 등을 통해서 정말 그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독재 정치를 실시해 나갔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4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발생한 거야. 자, 그래서 이 1960년 3월 15일 날 다시 한번 이제 4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가 되었고, 자, 여기서 이제 3월 15일 날 발생한 부정선거를 3.15 부정선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에 이제 정말 화가 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4.19 혁명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승만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권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 내용을 이제 쭉 배워볼 거야. 자, 그래서 4.19 혁명,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이드냐. 민주주의가 이제 도래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민주주의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혁명이 발생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학생들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역사를 바꾼 그 순간에 그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었어. 3.1운동,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여기는 4.19 혁명,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다 이런 학생들이 정말 그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제 운동을 했던 그런 역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4.19 혁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 그래서 4.19 혁명을 이제 살펴보면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3.15 부정선거야. 이 1960년 3월 15일 날 4대 대통령 선거를 이제 실시를 하는 거야. 근데 당시에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부통령을 뽑아. 부통령. 자, 근데 당시에 이승만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 이승만은 1875년생이야. 자, 그러니까 1960년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야? 86살이네. 그치? 야, 86살이면 정말 오래 산 거야. 지금도 86살이면 오래 산 건데 이 당시에 86살이면 정말 오래 산 거지. 물론 86살이었어 이때 당시에 1960년에. 자,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 당연히 이승만이 나갔어. 이승만. 그리고 이 이승만의 경쟁 후보가 조병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도중에 죽어. 그러니까 이 이승만은 당선이 된 거야 이미. 자, 그래서 이승만은 당선이 되었어.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이승만의 나이가 86살이야.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만약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죽는다면 나의 뜻과 같은 나의 부하, 나의 꼬붕이 내 뒤를 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나의 적이 내 뒤를 잇는 게 아니라 내 꼬붕이,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내 뒤를 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통령으로 자신의 꼬붕이었던 이기붕, 얘를 이제 당선시키려고 한 거야. 근데 당시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기붕이 있었고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이제 거의 당선이 되었어. 출구조사 이런 거 보면 이 장면이 당선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 이 이기붕을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3월 15일날 실시한 게 3.15 부정선거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근데 이게 걸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시위가 발생해. 그리고 그 마산에서 시위를 하다가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시위 도중에 사망을 해. 그리고 이 김주열의 이제 시체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시민혁명을 하다가 그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정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목숨이 앗아간 거야. 죽은 거야. 그걸 본 시민들 얼마나 이제 애통했겠어. 그래서 이 4월 19일 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4월 25일에는 교수가 시국을 선언해. 현재 국가의 상태는 이렇다라고 선언하는 게 시국 선언이야.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수라고 하는 것. 교수는 지성의 상징이야. 지성. 지식, 지성, 지혜의 상징이 바로 교수라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사실 이 교수라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야. 자, 교수. 이제 교수가 되려면 세 가지가 이제 한 번에 합쳐져야 되는데 일단 실력이 있어야겠지. 실력이 없으면 교수가 못 돼. 자,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운이 있어야 돼. 운과 실력과 돈이 없으면 교수가 될 수 없다. 내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0대의 교수만 돼도 정말 잘 된 거래. 50살 때. 자, 그래서 정말 이제 교수 되기가 정말 힘들고 작년에 교수 출신이냐고? 글쎄 네이버에 한번 쳐봐. 쳐보고 나 알려줘. 나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아닐걸? 작년에 교수 출신일 리가 없지. 정치인인데. 자, 어쨌든 자, 이런 교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지식을 상징하는 사람이야. 지성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 현재 국가는 안 된다. 이승만 하야해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교수가. 실제로 우리 이제 촛불 혁명이라고 하지. 그 촛불 집회 때도 이제 우리나라 교수들이 이제 이런 시국 선언을 했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라. 진짜 이 4.19 혁명처럼. 어쨌든 자, 근데 이렇게 교수들이 시국 선언하고 많은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키는데도 이승만은 끄떡없어. 이승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저거 뭐 국민들이 잠깐 하는 거잖아. 바람이 탁 불리면 그냥 꺼지는 촛불이야.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 기다려보자. 별거 없을 거야. 촛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처럼. 자,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밤중에 누가 전화를 전화 받았어. 전화 받았는데 이제 누구야? 누군데 전화해? 하니까 이제 뭐라는 거야? Hello, I'm USA President. 막 이러는 거야. President?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야. 이승만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딱 차를 타고 이제 막 하이 하면서 전화를 받는 거야. 받으면서 이제 무슨 일이십니까? 카카. 막 이랬더니 그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거야? 좀 과했다. 승만아. 내려와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지지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음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국민들에게 저 이승만 국민들이 원한다면 하야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승만이 하야를 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이 내려오면서 4.19 혁명이 끝났다라는 거야. 자, 결과. 이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이제 물러났잖아.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직을 누군가 대신 대행해야겠지. 그때 이승만 대통령직을 대행한 게 바로 허정이라는 사람이야. 허정이 과도정부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선거를 다시 해. 이 4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망쳐졌잖아. 그래서 다시 4대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 결과 대통령과 부통령이 뽑혀. 그래서 대통령으로 누가 뽑히냐? 대통령에는 윤보선, 그리고 부통령에는 당연히 장면. 자, 이렇게 뽑히는데 자, 그 4.19 혁명 이후에 정치 체제가 바뀌어. 첫 번째, 양원제 의회. 양은 두 개란 소리야. 의원의 종류가 두 개다. 자, 이 양원제랑 반대되는 말이 단원제라는 거야. 의원의 종류가 단 하나다.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종류가 하나야, 두 개야? 아, 작년에 교장선생님이었어? 대단했네. 교육자였구나.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종류는 하나야. 그냥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일 뿐이야. 근데 미국에 가면 국회의원의 종류가 있지, 두 가지. 어떤 의원과 어떤 의원이 있어? 미국에는 국회의원의 종류가 두 가지야. 어떤 거, 어떤 거? 아우래.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상원과 하원, 즉, 의원의 종류가 양, 두 개지. 그걸 양원제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의 종류가 하나인 그것을 단원제라고 한다. 단원제였는데 양원제로 바뀐 거야. 이때. 그리고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 내각 책임제. 이 내각 책임제랑 반대되는 말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야.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야, 내각 책임제야? 질문할 필요도 없지.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지. 사실 우리나라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강한 나라도 별로 없대. 그만큼 대통령 중심제라고. 그런데 내각 책임제로 바꾸겠다는 거야. 내각 책임제는 뭐냐? 여기다 쓸까? 보통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있잖아. 국무총리. 그치? 그리고 이 국무총리 밑에 여러 장관들이 있어. 장관들. 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는 이런 총리를 중심으로 이런 이 총리 중심의 장관 이런 사람들 내각이라 부르거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제 내각 책임제라고 불러. 다른 말로 총리 중심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정치를 이끌어 나가잖아. 천황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뭐 그런 명분 하에.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제 통치하다가 아베 총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사퇴한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 아베 총리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그것을 두고 이제 일본 내부에서 이제 정치적인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지. 근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유력되는 게 이제 스가 장관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 그 사람이 이제 아베의 뒤를 이을 거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건 뭐 나와 봐야 알겠지. 뭐 어쨌든 간에 그게 내각 책임제야.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장면이 이 부통령이 아니라 이제 총리야, 총리. 총리로 이제 당선이 된다고. 그래서 자, 내각 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이 4.19 혁명 이후의 정권을 윤보선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니? 왜냐면 이 내각 책임제에 의해서 이 정권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총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총리가 장면이야. 그래서 윤보선이 대통령이지만 윤보선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장면 내각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의의를 보면 이제 학생과 시민 중심으로 뭐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뭐 이런 의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4.19 혁명이다. 자, 그리고 이 4.19 혁명을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뭐 3인조, 5인조 막 이런 사진들인데 3인조 투표를 할 때는 그 3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투표를 해야 돼. 5인조 5명이 한 팀이 돼서 투표를 하는 거야. 우리 투표할 때 이 선거에 이제 4대 뭐라고 해? 4대 뭐 조건 뭐 이런 게 있잖아. 뭐 비밀 투표, 평등 투표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랬을 때 개인이 그렇지 비밀 투표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누굴 투표했는지 비밀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누가 누굴 찍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3인조, 5인조 이 사이에 그 이승만 스파이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딱 봤는데 이승만 안 찍을 것 같아. 그러면 야, 너 이승만 안 찍으면 죽는다. 막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을 찍도록 혹은 이기붕을 찍도록 이렇게 투표를 이제 유도한 거. 강압적인. 그게 5인조, 3인조 이런 거라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 선거할 때. 원래 선거할 때는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게 모여 있는 거.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장면 내각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했지. 그 장면 내각. 그 이전에 이승만이 그렇게 독재 정치를 실시했으니까 그 독재 정치를 실시하던 이승만이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이제 탄생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언론도 활성화되고 민주화 요구도 많아지고 통일도 하자 막 이런 요구가 많아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 3.15 부정선거 했던 사람들 당연히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법을 만드네. 3.15 부정선거 관리자 및 부정축제자 처벌 소급특별법 제정. 이게 법 이름이야. 이게 법 이름이라고. 근데 이걸 내가 왜 기억하고 있냐? 왜 여기 써놨냐? 이제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서려면, 즉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돼. 임용고시. 근데 그 임용고시를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근데 시험에 답이 이거였어. 3.15 부정선거 관리자 및 부정축제자 처벌 소급특별법. 이게 답이었다고. 이걸 써야 이제 정답이 인정되는 거야. 뭐 어떤 사료를 줘. 문제에 뭐 어떤 사료를 줘. 막 엄청 길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퀘스천. 묻는 게 뭐야? 이 법의 이름을 쓰시오. 이거 어떻게 써 내가? 그치? 그래서 나는 당연히 못 썼지. 이게 대충 뭔 내용인지는 알겠어.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좀 잘못한 애를 처벌하는 그런 건 알고 있지. 근데 이 법의 이름을 쓰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써 이거를? 틀렸지. 물론 나만 틀렸겠어? 아니지. 다 틀렸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너희들이 못 푸는 문제는 항상 나올 거야. 왜냐면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거든. 하지만 남들이 다 틀리는 거 내가 틀려도 괜찮은 거야. 다 틀리는 거니까. 단 남들이 다 틀리는 거 중에 딱 하나만 더 맞추면 돼. 그러면 내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남들이 다 틀리는 거 나도 틀렸어. 그렇지만 남들 다 틀리는 거 딱 하나 내가 맞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너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자, 이게 뭐냐면 그냥 부정축제자, 부정선거 관리자 이런 사람들 이제 처벌해야 되는 법이야.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 이 지방자치제 뭔지 알지?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잖아. 경기도는 경기도끼리, 강원도는 강원도끼리 각각의 이제 도지사를 두고 그 밑에 시장 뭐 이런 걸 둬서 이제 각각 그 시장이 그 시를 이제 관리하고 그런 걸 지방자치제라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축소한다. 이게 또 하나의 이야기 키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군대를 축소해. 자, 그런데 이러한 4.19 혁명 이후에 이 장면 내각은 민주당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화돼. 왜냐하면 민주당이 분열했거든. 아까 대통령의 윤보선, 총리의 장면, 얘네가 다 민주당이야. 자, 그런데 이 윤보선을 구파, 장면을 신파라고 부르는데 이 민주당 사이에 구파 신파 간에 이제 분열이 발생한 거야. 갈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장면 정부가 군대를 축소시키려고 한 거야. 이제 군대를 이제 줄여버리겠대. 그러면 이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군대 축소에 과연 누가 반발을 많이 했을까? 뿔뿔이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제 맞아. 맞아.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축소하면 제일 많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야? 당연히 군인이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이야, 군인. 여기 보면 별 2개 보이지? 별 2개. 투스타. 투스타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사단장 그 정도인데, 자, 이 군인이 이제 박정희야, 박정희. 이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그게 박정희 정권의 시작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포스트 있지 않냐? 좀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간지나. 딱 뒷짐 딱 서고 이제 딱 얼마나 간지나. 어쨌든 이런 박정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박정희 정권의 탄생이라 그래갖고, 자, 봐봐. 교사와 기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옛날엔 만들지 못했어.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하야 되니까 이제 우리들만의 조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통일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 근데 이런 것들을 장면 정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었지. 왜냐면
제일 큰 거는 그 민주당 내부 간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합쳐지지 못했던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장면선과 군대 축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군대가 많이 없어지면 당연히 자기 밥그릇이 뺏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군대 축소에 반대해. 그리고 이 군대 축소에 반대하는 그런 명분도 뭐야? 다 반공이야, 반공. 지금 우리의 주적, 북한이 저 위에 있는데 군대를 축소시키는 게 말이 되냐? 군대를 축소시키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통일 노력? 저 위에 있는 북한은 적인데 그 적이랑 같이 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반공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지금 이 장면 정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쳐버린다.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대신 정치를 하겠다. 내가 이 삐뚤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명분 하에 이제 박정희가 군인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새벽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혼란을 바로 일으켰다라는 명분 하에서. 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장악을 해. 그 다음에 얘가 만든 회의기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야. 이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군인들이 정치를 담당했다. 반공, 이게 핵심이지. 군대는 있어야 돼. 왜? 위에 북한이 있잖아. 통일? 안 돼. 왜? 위에 북한이 있으니까. 반공, 친미. 우린 미국이랑 친해야 돼.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구하기일소, 뭐 악한 것을 다 없애겠다.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쓰레기다. 그래서 다시 그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로 다시 헌법을 바꿔버려. 아까 장면정부 때 양원제 그리고 내각 책임제였잖아. 이걸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정치하려고 쿠데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지금 적이 북한 바로 위에 있는데 군대를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통일을 계속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깐 나간 거고 다시 우리나라가 삐뚤어진 우리나라 상태에서 다시 올바른 대한민국이 바로 서면 나는 이제 나의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고 나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박정희가 얘기를 했어. 그런데 1963년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박정희가 만들어. 그 다음에 자기는 군인으로부터 전역해. 그 다음에 이 정당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섰고 그 선거에서 박정희가 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5, 6, 7, 8, 9 5, 6, 7, 8, 9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나타났는데 자,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 정권을 장악을 했어. 이 박정희의 이제 핵심은 뭐야? 반공이야, 반공. 공산당에 반대하면서 경제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야. 역대 대통령 중에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니?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 호주머니에 100원짜리라도 더 넣어준 대통령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 대통령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 나는 정말 그 대통령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 박정희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 그래서 박정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준비한 게 이거야. 자, 쇼미더머니. 자, 이런 이제 토론이 있어. 사망 토론이라고 나중에 옛날에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자, 만약에 약혼자가 있어. 재벌 2세가 사귀지. 너네 어떻게 할래? 사귈래 안 사귈래? 그럼 고민이 되겠지? 약혼자가 있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재벌 2세가 나한테 와서 나랑 만나달래. 그치? 사겨. 그러니까 이쪽이라는 거지. 약혼자랑 헤어진다는 소리지. 사겨 야조는 뭐야? 머스트 헤브 50야?
물론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만큼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뭐 아니야. 뭐 돈의 노예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말 현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현실적이야. 어쨌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 자, 어느 날 재벌 친부모가 나타나서 현재 부모님을 버리라고 한다면, 실제로 나와 유전자와 같은 정말 핏줄은 재벌 친부모야. 근데 한 살 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키워온 거는 지금 부모님이야. 자, 그렇다면 재벌 친부모가 나타났어. 사실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오렴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 어떻게 할래? 아,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 아, 이거 내가 질문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코미디 빅리그 TV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수업 흐름상 이제 돈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재미 반 농담 반 뭐 진담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안 버린다를 선택한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물론 여기도 있었지. 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금 너네 17살이잖아. 지금 너희 부모님이랑 17년 동안 같이 살아왔잖아.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17년 동안 살아온 이 부모님은 내 진짜 친부모가 아니야. 즉 나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은 아니야. 나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은 저기 삼성에 있어. 근데 그 삼성 부모님이 나한테 넌 진짜 내 딸이니까 나한테 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쨌든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자, 박정희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잖아. 경제 발전시키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한일협정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다시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한미일 국교 정상화는 뭐냐면, 자, 여기 당시 소련이 있고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잖아. 이 세 국가 공산주의 국가야, 공산주의 국가.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남한, 일본, 여기 미국, 자, 이 라인이 이제 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라인이 자본주의 국가지. 그래서 이렇게 대치가 돼야 이제 평행하게 이제 균형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잖아. 식민지 지배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돼. 그래야 이 한미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여기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싸울 수 있는 거야. 3대3으로. 균형 있게. 자,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랑 일본을 계속 화해시키려고 그래.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뭐 화해? 뭐 옛날 역사? 상관없어. 난 지금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화해할 용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갖는 거야. 일본도 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쉬운 길은 없지.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살면서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렵게 닥치는 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친구 간의 우정 문제. 그 우정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지. 남녀 간의 사랑 문제. 돈으로 해결 못해. 이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돈 주면 해결해 주겠대. 얼마나 편해. 그래서 한일 협정을 맺는 거야. 그래서 돈 주고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한일회담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를 하겠지. 1964년 6월 3일 날 항쟁을 벌이는 거야.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굴욕적으로 일본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항쟁을 하지. 근데 박정희는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뭐만 필요한 거야? 돈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육사망전 못하게 하는 거야. 계엄령. 이 계엄령은 대통령이 비상시에 선포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잖아. 그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게 계엄령이야. 이걸 선포하는 거야. 휴교령.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가니까 그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뭉쳐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뭉칠 수 없도록 학교를 쉬자. 휴교령.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그래. 인민혁명당.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운동하는 사람 혹은 박정희의 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빨갱이지. 빨갱이가 아니고서야 우리 경제 발전하는데 왜 반대해?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체포해간 사건이 1차 인혁당 사건. 줄여서 인혁당이라고 그래. 인민혁명당 사건. 미수령. 미수령은 뭐냐? 이 국민들에게 딱 원을 그려주고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게 미수령이야. 이게 미수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군인들이 대표적인 게 군인이야. 군인들은 이제 휴가 같은 걸 제외하고 뭐 이제 가끔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거든. 그때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지역의 선이 있어. 그 지역을 벗어나면 탈영이야, 탈영. 왜냐면 외출이나 외박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복귀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일정 지역을 이제 선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걸 미수령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적용시킨 거야. 딱 미수령을 주고 여기 벗어나면 너네 혼난다. 이게 미수령이야. 결과 박정희의 뜻대로 한일협정이 발생했어.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경제개발에 참여를 했지. 경제개발을 시켰지. 자, 그래서 자금 획득했어. 하지만 식민지 지배 사과를 받지 못했어.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한 거 정말 내가 침략한 거고 잘못한 거고 정말 정당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 사과를 한 게 아니야. 그냥 그거 하지 않고 돈 주면서 그냥 끝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안부, 독도 문제 이런 것도 다 해결이 안 된 거야. 언제까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돈을 획득했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켰어. 근데 경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얻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게 베트남 파병이야. 당시 베트남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어. 그래서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군사들 여기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미국 병사들이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 미국 병사들도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쓰고 싶은 거야. 자, 한 국가에서 파병이라는 걸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돼. 왜냐면 파병을 한다는 거는 그 파병 나간 군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야. 그 국가에 국민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병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돼. 근데 박정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돈 준다잖아. 브라운 각서. 이 미국이랑 각서를 체결한 거야. 한국 군대의 장비를 현대화 시켜줘라. 즉, 그래, 파병 시켜주겠다. 그 대신 우리는 몸만 보낼 거야. 사람만 보낼 거야. 사람만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 니들이 알아서 다 현대 장비, 총, 모자 이런 거 다 장비 장착시켜.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 그런 거 그대로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시켜줘라. 그 얘기야. 그리고 베트남 특수를 허용해라. 이게 뭐냐? 이 전쟁 때 이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 그랬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우리 대한민국도 취할 수 있게 해줘라. 그 얘기야.
그리고 미국 우리 돈 필요하니까 돈 빌려줘. 이 차관은 이 돈 빌리다라는 뜻이야. 돈 빌리는 것을 차관이라고 불러. 국가와 국가 간에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 야, 국가와 국가 간에 정말 돈을 빌려주려면 그만큼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신용이 있어야 돼. 근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100% 갚을 수 있는 신용이 있었냐?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요구하는 거야.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돈 빌려줘. 왜? 우리는 돈 필요하니까. 미국이 알았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파병을 했고 그 결과 미국의 차관을 받는 등 많은 돈을 이제 다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거야. 그게 두 번째야. 자, 그런데도 돈이 부족하네. 경제 발전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또 한 게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는 거야. 대부분 남자는 광부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간호사로 파견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야, 독일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광부가 독일에 가서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그 100만 원 다 광부 거냐? 아니야. 그 100만 원 중에 일부는 국가에다가 돈을 내야 돼. 그런 걸 통해서 국가가 돈을 받았다고,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독일의 광부로 갔어. 그러면 독일 사람은 그 한국 사람 광부를 정말 사람처럼 대해주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을까? 아니야. 독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온 그 광부들 막 물건 취급했다고. 노예 취급했다고. 그러면서 막 저기 지하 몇 층에 내려가서 막 땅 팔아 이러는 거야. 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너무 더워. 그리고 땅으로 내려갈수록 빛이 없잖아. 캄캄해. 그리고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어. 이렇게 막 꾸부정한 상태로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광산, 땅 파는 거야. 그 땅 파다가 이제 잘못 파갖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산이 이제 우르르 이제 내려진다. 그러면 거기 묻혀 죽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 광부로 가서 이제 돈을 벌어왔다라는 거야. 간호사 갔어. 그러면 정말 그 간호사 취급을 잘해줬냐? 아니라는 거야. 한국에서 왔다고? 거지국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차별하고, 그리고 또 막 여자들이라고 막 놀리고, 막 제대로 취급도 못 해주고, 막 이런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면서 돈을 벌어온 거야. 우리의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아까 뭐 부모님이랑 같이 듣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머님 세대죠? 많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렸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성장을 했고 경제 대국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잘 된 거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어쨌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박정희 정부 때 발생한 거고, 자, 요게 이제 브라운 각서의 내용이야. 브라운 각서 보면 추가 파병 나오고 미국 나오면 이거는 브라운 각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군을 현대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건설 이런 사업에 한국인을 참여시킨다. 이게 베트남 특수를 허용하자, 그 내용이야.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브라운 각서의 내용이라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삼선 개헌이라는 게 나온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4.4.5입 개헌 배웠네. 4.4.5입 개헌의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거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대통령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도 3번, 4번, 5번 계속 하고 싶잖아. 자,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거야. 그게 삼선 개헌이야. 자, 그래서 1969년 삼선 개헌을 하려고 이제 헌법 투표, 즉 국민 투표에 이걸 붙였어. 그랬더니 국민들이 찬성을 한 거야. 그래서 삼선 개헌이 성공을 해. 그 다음에 다시 투표를 했더니 박정희가 대통령에 뽑혀. 그래서 7대 대통령이 되었다. 5, 6, 7. 세 번째 대통령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된 박정희가 이제 맨날
국민들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뽑히는 것도 귀찮다. 맨날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헌법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그래서 내가 자동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박정희가 만들려고 한 게 유신헌법이야. 유신헌법. 1972년에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게 통과가 돼. 자, 그러면 이 유신헌법의 내용이 뭐냐? 중요해. 자, 일단 연임 제한 철폐한다. 뽑히면 무한정으로 대통령 될 수 있다. 그 소리야.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긴급 상황이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게 긴급조치야. 자, 대통령이 봤을 때 긴급, 지금 긴급 상황인 거야. 그러면 긴급조치권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명분은 뭐야?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다. 그 긴급한 상황이다. 이걸 판단하는 주체는 대통령. 엄청난 권리지. 자, 그 다음에 국회 예산권. 대통령이 국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야. 간선제. 이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간접 선거한다.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을 뽑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다 박정희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외의 국회의원도 만약에 박정희 마음에 안 들면 긴급조치 내려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다 박정희 앞에서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국회의원이 뽑는다. 박정희의 독재 정권을 이제 이룬 엄청난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유신헌법의 내용은 꼭 알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유신헌법 정말로 비민주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유신 체제에 저항이 있었어. 일단 이제 김대중도 이거에 반대하다가 납치당하고, 민청학년 뭐냐면 그 청년들이 이제 이 유신 체제에 저항하다가 잡혀간 사건. 이게 민청학년 사건. 2차 인민혁명론 사건. 이거 똑같아.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뭐라는 거야? 너 빨갱이지 라고 하면서 잡아가는 거야. YH 무역 사건. 이거는 이 YH 이제 무역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 무역회사가 이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회사를 없애려고 한 거야. 부도난 거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정부와 이 YH 무역회사 여기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 근데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거야. 그리고 그 도중에 이 여기 운동하던 노동자가 당시 김영삼을 찾아가. 김영삼. 우리 이제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지. 그 김영삼에게 찾아가서 이제 도와달라. 김영삼이 도와준 거야, 이 노동자들은. 그랬더니 이 김영삼이 이 국회에서 제명당해. 제명. 정치권으로부터 아예 추방당했다고. 박정희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부산과 마산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항쟁이 이제 발생해. 자, 그러다가 이제 1979년 10월 26일 이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이제 차지철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힘이 셌던 부서가 중앙정보부야.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걸 거의 다 이제 막 좌지우지했거든. 그 부장이 김재규였어. 이 셋이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김재규가 듣기 싫은 말을 했나 봐. 근데 뭐 그 이전부터 이제 물론 이거는 되게 썰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김재규가 갑자기 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쏴버려. 그래서 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면서 이 박정희가 죽는 사건. 이것을 12.6 사태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또 대통령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이 되겠지. 자, 이 최규하 대통령 관련해서는 우리 원주에 가면 그 원주에 무슨 박물관이 있어. 거기 보면 뭐 최규하 대통령 기념 사업회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 거기서 이제 이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기념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 있는 사람 한번 놀러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정권이 끝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박정희 정부는 1963년, 어떻게 보면 61년부터라고 해도 돼. 왜냐면 61년 때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어쨌든 자, 이때부터 1979년까지 약 우리나라 20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박정희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희 정권의 업적이 정말 많고 시험에도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1970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박정희 정부 시기 때지. 이 1970년대 3대 사건이 있어. 첫 번째, 전태일 분신 사건. 전태일은 노동자야, 노동자. 근데 이 노동자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거야. 그래서 이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니까 자신의 몸에 기름 붓고 불 지른 다음에 분신 자살한 사건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야. 그래서 지금도 노동운동계에 거의 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전태일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 그 다음에 지금의 경부고속도로가 이때 뚫렸다.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이 발생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새마을 운동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차 이제 농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이제 바뀌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농촌을 살리고자 한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야. 내용은 뭐냐? 농부들아, 지금 농촌이 지금 힘이 없는 이유는 너희 농부들이 게을러서야. 농부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라. 막 이런 운동이야. 그게 새마을 운동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박정희 정부 시기 1970년에 있었던 3대 사건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에 최저임금법이 이제 만들어지지. 최저임금법 86년도 전두환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1977년 즉 박정희 시기 때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래서 100억 달러 이런 단어 나오면 아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를 묻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문제 풀고 맞춰보자. 자, 자료를 활용한 다음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월 15일 3.15 이승만 정권 끝났네.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 마산도 나오고 뭐 시민들이 시위를 했다. 당연히 4.19 혁명이 되겠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지. 그치? 너무 쉬워. 자, 그 다음에 가상 대화에 나타난 시기에 정부를 묻는 문제. 정부. 자, 올 여름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돼서 끝났네. 어떤 정부야? 박정희 정부지. 박정희 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4번. 자, 박정희 정부가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5년에 걸쳐서 4번 동안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해. 물론 처음 시작한 거는 장면 정부야. 아까 우리 장면 정부 배울 때 조금 다뤘을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1, 2, 3, 4차 20년간의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다. 답은 4번이고. 자, 여기까지 배웠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 배웠으니까 전두환 정부 배우면서 지금 현재까지의 역사를 배우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의 역사 이 부분을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한국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지금 3시 20분이니까 3시 26분 3시 26분부터 통합사에 나갈게. 조금 쉬자.